초기암 같으면 100%에 가까운데 4기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45%가 채 안 됩니다. 전립선암 치고는 굉장히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표준요법에 들어왔습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약제가 방사능 리간드 치료, 플루빅토라고 알려져 있는. 더욱더 놀라운 거는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올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병으로 인해서 한번 화제가 됐던 질환이죠. 국내 남성암 1위이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전립선암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에서 전립선암을 치료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립선암 소식이 굉장히 화제됐던 게 미국 대통령이면 최고의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뉴스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사실은 이제 저희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이전에 이제 전립선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하는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진을 하는 권고하는 암이었는데,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을 한다든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해 주는 기관인데, 2012년에 전립선암 검진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고 등급이 이제 권고 등급 D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한 분들한테는 PSA 검사를 더 이상 시행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립선암이 쭉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기 전립선암이 점점 줄어들고, 국소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진행된 2기 후반 3기의 암 환자들이 자꾸 느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기 전이암으로 나왔다. 이게 2012년도에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조금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검진을 안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전립선암 검진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랜선 진료소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만 4기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이제 고형암이라고 하는 어떤 장기에서 생기는 암들은 몇 기라고 이제 분류하는 체계가 비슷합니다. 어떤 장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1기, 2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골반 내에 국한되어 있는 데까지는 보통 3기라고 얘기하고, 골반을 벗어나가지고 원격 임파선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다음에 간이라든지 폐에 전이를 일으키면 이제 4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기 전립선암의 유병률과 생존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유병률이라는 것은 현재 국내 4기 전립선암 환자가 얼마나 많으냐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사실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 해마다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의 10여 프로가 이제 4기로 진단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해마다 한 2,000여 명이 이제 진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2기, 3기 전립선암은 이제 재발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치료가 있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거의 95% 이상, 초기암 같으면 100%에 가까운데, 진단 당시에 4기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45%가 채 안 됩니다. 전립선암 치고는 굉장히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4기 전립선암은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7년 이상 생존하신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립선암의 새로운 치료 옵션들이 네.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올 한 해 환자들이 꼭 주목해야 될 전이성 전립선암의 최신 치료법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적응증이 확대된 치료제가 있죠. 전이 전립선암은 이제 전통적으로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이라고 하는 이제 단독 치료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구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중에 뉴베카라는 약과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을 같이 병용하는 2제 병용요법과 여기에다가 도세탁세를 포함하는 3제 병용요법이 최근에 이 4기 전립선암에 이제 효과를 입증을 했습니다. 2제 병용요법에 아라노트, 3제 병용요법에 아라센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단독요법과 혹은 남성 호르몬
릴비프람과 도스닥스를 사용하는 이재병용요법보다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 뉴베크란 약이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아베라트론 아세테이트와 같은 이런 약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좋은 옵션을 가질 수 있다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암제들이 원래 한 알 먹던 거를 두 알, 세 알 네. 해서 병용을 하면서 치료 효과를 늘린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 뉴베카의 경우에 이제 3제 했을 때 몇 개월 정도의 네. 연장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예. 것 같아요. 항암제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거든요. 최종적인 거는 얼마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 기간을 증가하느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진행 위험률을 낮추고 얼마나 진행을 오랫동안 막을 수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이재병용요법에 있어서는 관찰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생존 기간의 연장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거는 질병의 진행 위험도를 한 46% 정도, 48%까지 낮추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3제 병용요법은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생존 기간의 연장을, 우리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거의 한 36%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2제 병용요법과 기존에 나와 있는 3제 병용요법과 비슷하게 질병 진행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생존 기간의 증가를 그냥 향상시킨다고 이제 알려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뉴베크란 약이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약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어요. 어떤 부작용을 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폴리다라고 하는 약제는 이제 피부 발진이라는 부작용이 특이하게 많이 생기고, 그 외에 이제 엑스탄디, 엔잘루타마이드 이런 약들은 만성 피로, 그다음에 인지장애, 그러니까 약간의 인지장애 있는 분들이 인지장애 증상이 좀 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간질 발작의 위험이 있는 그런 약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뉴베크란 약은 우리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을 적게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BBB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그래서 혈관과 뇌와 사이에 이제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잘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약제에 비해서 부작용의 발생 위험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만큼 환자분들은 사용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보험이 되는지 이게 네. 또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급여권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재병용요법에 나머지 약제들은 다 국내에서는 다행스럽게 다 급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급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측컨대 이제 심의 단계를 지금 다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후반, 내년 후반기에는 이 뉴베크란 약이 급여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3제 병용요법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뉴베카가 급여권에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세 가지 약제를 같이 사용하는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를 환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약제가 방사능 리간드 치료, 플루빅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치료제가 이제 이전까지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우리가 전이가 있는 어떤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 생각하는 전립선암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말기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진행된 환자들한테서 표준 항암제인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고 난 뒤에 이제 치료 효과를 입증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도세탁셀 쓰기 전에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PSMA4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생존 기간의 연장, 그다음에 치료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진행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는 이제 병용요법에 이 플루빅토를 추가해서 하는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플루빅토의 추가 효과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뭐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현재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로 따지면 아랍에미리트 나라에서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단계에서 도세탁세를 쓰기 전 단계까지 이제 허가가 확대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세탁세를 반드시 써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플루빅트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허가 사항이 아직은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임상 연구 결과에서는 더욱더 앞 단계에서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체감 효과인데요. 네. 어떤가요, 교수님? 예. 처음에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아주 뭐 이제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그런 치료 반응을 보이는 사진들이 막 공개가 되면서 저희들이 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임상 시험과 실제 환자분을 치료하는 그 리얼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임상 현장에서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 말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이전에 많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전립선암도 자기가 변화를 하면서 많은 돌연변이라든지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 치료를 해보면 임상심에서 보고했던 그런 치료들 반응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환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SMA를 잘 발현을 해야지 PSMA 표적 치료인 이 플루빅토가 잘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어떤 환자가 잘 반응할지를 검사를 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고가의 항암제를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수라고 하는 피를 만들어내는 장기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왜냐하면 전립선암이 뼈로 많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골수 기능이 별로 안 좋아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피를 자꾸 만들어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를 진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플루빅토 치료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PSMA라는 표적이 있는 환자에게만 네네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예. PSMA를 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PSMA PET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간에서 어느 정도의 PSMA가 좀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현하는 간 조직보다는 과발현, 더 강하게 발현하는 그런 암의 전이병수가 있는 경우에 치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반드시 PSMA PET를 찍어서 그리고 적합한 환자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골수 검사 같은 것도 따로 또 하시나요? 골수 검사보다 건강검진을 하실 때 보면 피 검사하면 빈혈 수치,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CBC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검사입니다. 거기서 이 환자분이 빈혈 수치가 얼마냐, 그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얼마고 백혈구 중에서도 항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중성구 수치가 얼마냐, 그다음에 혈소판 수치가 얼마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기본적인 검사로 이 환자분의 골수 기능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개 이 플루빅토의 대상 환자들이 말기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기준이 있거든요. 헤모글로빈은 얼마 이상, 백혈구 수치는 얼마 이상, 혈소판 수치는 한 10만 이상 돼야지만 이 플루빅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표적 치료제고 저희들도 환자분들한테 이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싶거든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과하게 좀 욕심이 있어서 조금 이 환자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강하게 원하고 그런 경우에는 수혈을 하면서까지도 이제 따라가면서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 경험이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축적되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골수 기능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대상 환자들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정말 좋았던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도 계세요? 혹시? 플루빅토는 현재 권고되고 있는 스케줄은 6주 간격으로 6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6회를 다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 2회 정도 투여하고 반응을 평가를 해서 반응이 없는 분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2회 정도 투여해보면 이 플루빅토라는 치료제가 이 환자한테 효과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 1회, 2회, 3회, 4회, 4회 이상 투여하는 경우가 그리 또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 환자들 중에서는 6회까지 딱 투여하고 스케줄을 마치는 환자분들이 2분 계시는데 너무나 좋죠. 6회까지 투여했다는 거는 그만큼 반응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4회까지만 투여해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분입니다. 4회까지만 투여했던. 그런 분들은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 도스닥스를 투여했다 하더라도 뭐 길게 투여하지 않았다든지 플루백트를 투여를 시작할 당시에 환자의 퍼포먼스라고 하는 상태가 건강 상태가 나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2회, 4회, 6회의 이 플루백트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플루백트라는 방사능 리간드 치료는 도세탁셀이라는 항암제 치료 이전 단계에 위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세탁셀이라는 세포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면 환자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거지만 환자분의 뭐 골수 기능이라든지 환자분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이 플루백트라는 방사능 리간드 치료가 앞 단계로 조금 더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맞을 때는 병원에 며칠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2024년도 5월 달 첫 환자를 등재하고 그럴 때는 모든 환자를 다 입원시키는데 사실은 입원이 필요한 치료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환자가 이 플루백트라는 치료에 적절한 환자인지 평가를 하고요. 최소한 한 2주 전에 처방을 하고 주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2주 전에 이제 주문이 들어가면 그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제조를 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당일날 아침에 공수가 됩니다.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분열 그 시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지정된 날짜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해외학과 외래에서 이제 주사제거든요. 그 정맥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맞고 4시간에서 한 6시간 지나서 이 플루백트라는 약이 환자분의 몸에 특히 환자분의 전이된 병소에 잘 침착이 되었는지 속된 말로 잘 달라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하고 이제 기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 기관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입원을 하고 절반의 환자분들은 그냥 외래 베이스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하루 정도는 입원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 3주 전에 사전 주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환자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2주에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공수가 돼서 들어올 때는 환자분의 백혈구 수치, 환자분의 혈소판 수치, 빈혈 수치가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전반적인 전신 상태,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물이 못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사전 조건으로 다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절한 환자분들한테 권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병이 진행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 플루백트라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골수 기능 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 때문에 혈소판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빈혈 수치가 심해져서 못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그런 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환자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네네. 해볼 텐데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죠. 네네네. 또 다른 이제 전립선암의 표적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브라카 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파프 억제제라고 이제 있습니다. 제품명으로 림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프 억제제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1차 치료제 중 하나인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와 같이 병용
요법을 함으로써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와 비교해서 좀 더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사실은 이제 브라카 1, 2 돌연변이로 대표되는 그 유전자 복제 과정에 관여하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세장성 전립선암 환자의 모든 환자에서 이 파프 억제제와 남성 호르몬 수용체 억제제라고 알려져 있는 뭐 아베라트로나스테이트, 엔잘루타마이드 이런 약제를 이제 병용 투여를 해보니까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파프 억제제 중에 하나가 탈라조파라비라고 하는 약제가 또 있거든요. 엑스탄디라는 약과 병행해 보니까 엑스탄디 엔젤로타마이드 단일 요법에 비해서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서 이 파프 억제제를 병용 투여해 보니까 생존 기간의 연장을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치료제로 병용 요법이 다시 가이드라인에 올라오면서 또 하나의 옵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 요법과 파프 그 두 개를 병용했을 때 유전자 변이 검사를 꼭 받아야 되나요?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환자들한테서 이 거세장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이런 약제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그 효과가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아직은 전문가 단체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이 특별한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적극적으로 권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유전자 검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유전자 검사를 받고 브라카 변이가 있을 때만 혹시 보험이 되나요? 이 보험 얘기를 하시니까 또 부담스러운데 아직도 파프 억제제는 전립선암에 급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허가만 받고 급여는 안 되는 안 거네요. 됩니다. 특정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이 파프 억제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브라카 1, 2 돌연변이로 대표되는 이런 유전자 복구 기전에 관여하는 HRR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런 데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파자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병용요법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파프 억제제를 추가해서 더욱더 심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파프 억제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이제 식욕 감소, 오심, 구토 이런 소화기 증상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게 가장 흔하게 있고요. 이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빈혈입니다. 림파제를 투여하고 난 뒤에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헤모글로빈 수치라고 하는 빈혈 수치가 11, 12 정도로 유지되는 분들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헤모글로빈 수치를 해보면 6, 5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 파프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단독 치료든 거세장성 전립선암의 1차 병용 치료든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빈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파프 억제제가 갖고 있는 장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액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이 되는 거세장성 전립선암 환자분들의 나이와 그다음에 이분들의 평균 예명을 생각할 때는 이런 뭐 혈액암이 발생한다든지 장기 투여했을 때 혈액암이 발생하는 그런 뭐 장기적인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